네,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습니다.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재결. 공용 재결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강제 수용했다는 겁니다. 수용에는 공익사업법상 취득저자가 협의가 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재결입니다. 그게 강제 수용입니다. 강제로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강제 수용되게 되면 그 토지를 강제로 뺏긴 사람은 수용 보상금을 받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수용이 됐으면 당연히 소유권을 못 넘기면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강제 수용이 됐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이라는 게 생겨요. 화재는 화재보험금. 요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냐? 저당권이 풀리면 물상대의를 생각하셔야겠죠. 물상대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당권이 표현이 없으면 화재나 수용이 있을 때 과실, 특히 수용이 있을 때는 자, 채무자가 누가 되죠? 매도인이요. 매도인 의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미가 있죠. 근데 수용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행불능의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후발적 이행불능의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재는 이제 좀 봐야겠죠. 매도인,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되면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크게 위험부담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상청구권. 이 대상청구권을 생각합니다. 대상청구권은 결국은 화재보험금과 수용보상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은 원칙이 뭐죠? 채무자, 채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됐을 때 그 경우에 위험부담 누가 먼저 한다?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만약에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한 지체 중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 채권자 책임과 상관없이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만약에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 부담이 주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거고 대상 청구권은요. 위험 부담 얘기는 계약의 종료를 전제합니다. 반면에 대상 청구권 행사한다. 이게 누가 행사하는 거죠? 채권자가 후발적 이행 불능 사유로 말미암아 취득한 권리들,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인 거고 그 경우에 채권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 즉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기억할 겁니다. 물상대행 했을 때는 특정이 돼야죠. 저당권자 스스로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에서 특정이 된다. 특정성 유지자 압류는 다른 채무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게 하게 합니다. 즉 우선배제 효력의 범위가 발생하는 우선배제 효력의 대상이 되는 목적 대상을 계속 특정한다는 겁니다. 그 소극적 의미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게 나오면 자 보겠습니다. 을은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계약 체결 후고 계약 체결 이후에 후발적이에요. 그리고 수용이 됐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다?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이걸 해석해나겠죠. 이 얘기가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을은 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후발적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용재교 수용은 매도인과 상관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는 거예요. 후발적 이행불능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어요. 사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발적 이행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책임을 하면 과실이 있어야 돼요. 기책사유. 기책사유가 있으면 해제권과 전부배상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가 뭐다?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 손해배상이 전부배상 청구거든요. 근데 매도인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을은 채권자 을은 매수인은 갑의 수용보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뭐죠? 대상 청구권이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거고 대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후발적 이행불능이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그리고 채권자도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럼 이혼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원칙은 누구다? 채무자에게 이혼부담이 있다. 그 얘기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어요. 반면에 갑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능이에요. 근데 갑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 결과 이 계약은 을은 그 이혼부담의 법률 운영에서 계약 종료를 전제할 수 있어요. 야, 채무자 이혼부담 원칙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매매계약을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왜냐면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고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지급한 중도금. 이 얘기는 을의 입장에서 채무자 이혼 부담의 원칙에 따라 나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얘기는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을 이유로 실례 계약 체결성의 과실이에요. 자, 계약 체결성의 과실인데 이 계약이 체결성의 과실 계약 체결성이잖아요. 체결. 그러면 이게 어느 경우다? 원시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해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 이 경우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논해진 겁니다.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언제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이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해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후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과실 책임에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4번은 정리를 하게 되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계약 체결 당시에 원시적 객관적 분류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 경우예요. 그 경우에만 문제되는 건데 이 사안은 후발적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을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귀속한다? 그건 아닙니다. 자, 오해할 게 뭐냐면 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수용금 반환 어떤 의미지를 뭐냐입니다.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이나 화재보증금을 이미 받았으면 네가 받은 수용보상금을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급을 받았으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거고 만약에 아직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이라면 수용보상금의 청구권의 양도 그 채권을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더 나아가 이 보상금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이미 채무자가 받았으면 네가 받은 거 돌려줘. 아니면 아직 받기 전이면 그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 채권 자체를 나한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게 대상 청구권 행사입니다.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혼부담과 요 대상청구권 행사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예요. 병소의 X 건물을 취득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경매하고 명의신탁 약정하게 되면 떠올리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하고 생각하고 명의신탁 나오면 다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친구가 을이 수탁자예요. 명의수탁자. 그리고 갑은 명의신탁자예요. 근데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이면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명의수탁자 을이 입찰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앞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맺고 계약 명의신탁,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 약자면 계약 명의신탁 을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매각 허가결정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매각 허가결정 이런 겁니다. 을이 입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고가로 매수를 된 거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명의로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거에서 허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은.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대신에 이 매각 대금 누가 냈다? 신탁자로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러면 수탁자가 입찰을 했고 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았어요. 하지만 경매 대금은 경락 대금 누가 됐다? 신탁자가 제공했다. 그게 머릿속에 딱 기계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그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득을 맞춰졌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가 정리하면 경매 절차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언급이 되면 기체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계약 명의신탁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신명법에 따르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수탁자의 등기의 효력 의무가 달라져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그렇죠? 하지만 등기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경매 절차가 나오면 등기는 채무자의 선악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어느 경우에 경매 절차, 명의신탁. 요게 기본 포맷을 기억을 하십시오. 경매 절차, 명의신탁 나오면 이거 계약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하지만 등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경매 절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비교를 해야겠죠. 매매를 통한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매매를 통한 매매계약,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악 유무에 따라 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약정은 무효지만,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등기는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고 악인 경우에는 없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언제든지 유효하다. 경매 절차 안정을 위해서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아시고 나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갑인데 명의수탁자 앞으로 됐고 등기도 이 사람 앞으로 됐어요.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그러면 명의신탁자 갑은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했다.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나오면 214조잖아요. 누구 말소 행사할 수 있죠? 소유자만이. 근데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소유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갑은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했다.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소유자야 한다. 하지만 갑은 이 부동산에서 단 한 번도 소유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 병이 갑과 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되겠죠. 언제나 알든 모르든 우리의 부동산 신명법에서 알고는 매도인이 근데 그거는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경매예요. 그래서 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소유자,
소유자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지금 신탁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매각대금을 반환받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예요. 이 수탁자가 등기를 취득하잖아요. 항상 취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 돈을 냈어요? 신탁자 돈을 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을 때 뭐에 대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합니다. 매각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될 수 없다. 이미 봤습니다. 유치권에 비해 피담보 채권 결련관계 없다. 요 경우에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다? 지금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잖아요. 자기 걸 판매하는 거니까 매매계약 유효하는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등기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 권리 매매 자체로서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지문 자체가 사실은 이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계약 자체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유효합니다. 그것까지 참고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1억을 빌렸어요. X 토지를 양도담보를 했다. 그러면 자,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하거나 아니 양도담보하게 되면 가등기담보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가등기담보법은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과 가등기 내지면 양도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해서 부동산의 시가가 더 커야만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등기담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마쳐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양도담보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빌린 돈보다 시가 높아요. 이 얘기는 뭐다? 가등기가 담보법이 적용된다. 이걸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제공하고 갑 명의로 그럼 갑이 양도 담보권자예요. 여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예요. 그럼 기억할 게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예요. 설정자인. 즉 을이 대내적으로 등기부상에는 갑이 소유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내적으로 즉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계에서도 누가 소유자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모두 소유자는 을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서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소유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누구죠? 을이에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다? 갑은 양도담보권자인 갑은 등기부사 소유자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격을 뭐로 본다? 법정 담보물권을 물권자라고 보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갑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 담보 물권자예요. 물권자는 변제기가 도래야만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제기 도래가기 전에는 담보권자에 불과해요. 담보권자는 교환가치만 파악하는 거고 대내적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인 을이에요. 그 사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차임이 나온다는 거, 임료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용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용수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소유자인 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는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제기 전이라는 얘기는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이에요. 그 단계에서는 소유자인, 지금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의 사용 수익과 연결된 건 뭐죠? 임료잖아요. 그 수익은 누가 갖는다?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는 양도담보권자인 갑에게는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제기 도래 기준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했으면요. 달라요. 변제기에 도래했다는 얘기는 설정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근데 변제기에 도래했음에도 이행을 못하게 되면 담보권자는 이제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담보권 실행했다는 얘기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실행을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한다면 만약 청산금이 남아있으면 주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 순간 누구 것이 된다? 별도 등기 없이도 이제 담보권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그 시점에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 시점부터는 이 임료를 누가 쓰는 거예요? 담보권자가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게 포인트 둬야 돼요. 변제기 전이기 때문에 과실, 임료는 사용수익과 관련된 거다. 누가 갖는다? 설정자인 을에게 있다. 따라서 부당이도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억할 게 뭐죠?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없어. 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물권자밖에 안 돼요. 지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청산 절차에 거쳐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실행을 통지하고 실행 통지할 때 청산금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하죠. 그 다음에 청산 기간이 경과해죠. 2개월이. 그런 시점에 청산금이 없으면 그 시점에 청산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이 남아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담보권을 소멸한다. 이 담보권이 뭐라고? 그냥 법정 담보물권 생각하시면 동일한 사람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동시에 취득하면 혼동해서 소멸한다.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낯서서 그렇지 소유권과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저당권자하고 소유자 똑같으면 혼동을 소멸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습니다. 가등기단. 지금 이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본등기도 있죠.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그 얘기는 소유권과 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자와 제한물권자가 같은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채권과 채무를 갖게 되면 채권을 소멸한 것처럼 물권도 동일한 사람이 소유자임과 동시에 제한물권자이면 그 제한물권을 혼동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5번. 만약 갑이 갑은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뭐랬다? 선의 정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지금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물권자에 불과해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갑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법에서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출발점은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돼 있어요. 하지만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됐다? 효력이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거래한 자는 있어요. 왜냐면 외관상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여주는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때문에. 선인 경우에는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자, 77번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